3조, 4조의 4조 부분에서 이 취소소송이 중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라는 처분이 이렇게 있다. A라는 처분이 있는데 얘는 취소사유입니다. 취소사유다라고 하게 되면 공정력이라는 게 인정이 되겠죠. 지금 취소송 쪽이니까 자귀행위고 그 다음에 처분이니까 공정력이 여기 인정됩니다. 공정력이 있다. 공정력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게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B라는 처분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B라는 처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효사유입니다. 무효사유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무효사유면은 공정력이라는 게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게 인정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률상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법률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이 결과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법률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법률관계가 있고 법률관계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요. 왼쪽이 원인입니다. 오른쪽이 결과입니다. 그에 따라서 만들어진 권리의무관계, 법률관계가 되는 것인데 이 이제 법률관계에 대해서 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합니다. 권리소송이죠. 권리소송입니다. 이렇게 제기하는 소송이면 이건 무슨 소송이다?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소송이니까 당사소송이 되겠죠. 당사자 소송입니다. 이렇게 당사자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은 과연 이 법률관계를 무엇으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그 원인이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로 나설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선결문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선결문제로 나섭니다. 선결문제로 이렇게 나서게 된다. 얘가 선결문제로 이렇게 나서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A 처분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기관 외에는 그에 대한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효력 심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당사자 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당사소송 1번, 당사소송 2번 이렇게 비교하면 민사소송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차이 없습니다. 이쪽에는 권리소송.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권한 없는 법원은 이에 대한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같은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권한 없는 법원도 저 B라는 처분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소송이면은 이게 이제 무효확인 소송이 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송이 이제 이게 취소송이 되는 것이고 얘가 취소송이죠. 얘가 이제 무효확인 소송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위쪽 같은 경우에는 먼저 취소를 제기하지 않고서는 이 취소를 제기해서 그 효력을 제거하지 않고서는요. 이 당사자 소송은 필연적으로 기각 판결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효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가 바로 인용이 될 수가 있죠. 여기서 바로 인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무효확인 소송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당사자 소송은요. 선택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쪽하고는 또는입니다. 또는. 그러니까 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바로 당사소송 제기도 됩니다.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기 위해서 권리소송으로 이렇게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에는 A 처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로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겠다라고 해서 당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그것은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취소송이 되는 겁니다. 취소송이 없이는 이 당사소송을 통해서 권리관계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 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공정력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취소송이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다.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라는 게 있고 그 공정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밖에 없어요? 얘는 공정력이 있고요. 취소사유, 얘는 공정력이 없죠. 무효사유니까 얘는 부작이기 때문에 공정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정력을 제거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취소송이 그 중심이 될 수밖에는 없다. 이런 결론에 우리가 이르게 될 테고요. 밑에 있는 내용은 부작위 여파의 송이 절차 혁신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맨 끝에 보시면 이제 다시 행정소송법 19조로 가보자. 19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소송의 대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 적격이 아니고 취소 소송의 대상. 네, 취소의 대상 이렇게 되어 있죠. 대상 적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상. 소의 대상이라고 했지. 소송 요건으로서의 대상 적격이라고 표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소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처분 등 재결 처분이죠. 저거 역시도 처분의 종류에 해당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등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건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마치 대상 적격 규정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소송 요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소송 요건을. 우리가 소송 재판에서 취소송입니다. 지금 전제는 계속 취소소송입니다. 취소송의 소송 재판입니다. 소송 재판 단계에서는 그 소송의 소제기가 적법한지 아니면 부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부적법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소송을 거절하고 되돌려보내는 각하 판결이라는 것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선 각하 판결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본안 재판으로 집어넣을 것인가, 그 판단을 내리는 게 바로 소송 재판인데, 여기서 심사하게 되는 소송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송 요건의 종류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대상 적격입니다. 대상 적격. 행위소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리소송에서는 대상적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대상적격 파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위소송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은 행위소송이기 때문에, 취소는 행위소송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까지를, 어떤 행정작용을 이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관적 소송이라는 전제 하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행위가 주관적 소송으로서의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보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바로 대상적격인데, 이거는 행위소송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원고적격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원고적격이라는 말도 민사소송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사인 간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둘 사이에 누가 소송을 제기하고 누가 소송을 받아야 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둘의 관계니까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냐 안 되냐, 즉 당사자 적격에 대한 문제를 다룰지언정 누가 원고고 누가 피고고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역시 행정소송에서만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협의의 소이익이고, 피고적격이라는 소송 요건도 우리가 또 검토를 하게 됩니다. 원고적격, 피고적격, 원고와 피고를 나누는 것은 우리 행정소송에서만 이런 것을 나누게 됩니다. 원고, 피고 이렇게 나눕니다. 다른 소송에서는 그냥 당사자 적격 이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쳐야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심판이 앞쪽에 배치돼야 된다. 둘치자를 쓰는 겁니다. 앞전자에 둘치자를 써가지고 앞쪽에 배치되어야 된다. 행정심판이. 그 다음에 적공정력이라는 것 때문에 취소소송은 그 언제까지라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소제기가 허용되는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제소기간이라고 하게 되고, 그리고 소송은 어디에다가 제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재판 관할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지금 대상적격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적격과 관련돼서 이제 19조로 가도록 합니다. 근데 19조에 보니까 저 소송 요건으로서의 대상적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고 소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앞부분에 있는 19조 본문과 단서, 이 앞부분이 본문이죠. 뒷부분이 단서죠. 다만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그 앞부분을 우리가 본문이라고 하게 되고, 다만이라고 한 부분의 뒷부분을 단서라고 하게 되는데, 이 본문 부분은 말입니다. 이 본문 부분은 이거는 소송 요건으로서의 대상적격이 맞습니다. 소송 요건이 맞는데 저 단서 부분은 대상적격이 아닙니다. 소송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19조는 본문과 단서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제를 대상적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취소의 대상적격은 대상이 되는 것은 처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분 등, 처분과 순수한 행정처분과 그 다음 재결처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 제기할 수 있고 등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양쪽 다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본문 가지고 보게 되면 무슨 소송이 있을 수 있어요? 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등 재결 취소 소송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둘 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쳐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종심 절차로서 행정소송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사건에 처분도 존재하고 재결도 존재하고 둘 다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19조 본문에 뭐라고 했냐? 처분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처분도 있고 재결도 있고 이런 상황이면 처분 취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재결 취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둘 다 가능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어떻게 됐을까? 행정심판을 거쳐서 나온 최종적 결론으로서의 재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처분입니다. 이게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처분이 바로 밑에 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으로 나온 것이 이게 바로 재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재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부분이 1번 영역, 이 부분이 2번 영역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데 행정심판을 거쳤고요.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 1번의 위법을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1번의 위법을 주장하려고 해요. 그럼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을 때하고 그 다음 재결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을 때하고 두 개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재용 씨 그 삼성 부회장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심 법원 판결하고 2심 법원 판결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그에 대한 평가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심 법원 판결은 초등학생이 봐도 틀린 판결입니다. 1심 법원에 우리가 상급 법원에 상소라는 걸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급 법원의 판단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판단해달라고 상소를 제기하게 되는 것인데 상소를 제기했으면요 1심 법원의 판결을 깰 때는 1심 법원의 논거를 깨야 됩니다. 근데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의 논거를 하나도 깨지 못했습니다. 깨지 못하고 결과만 바꿨어요. 이렇게 되면 대법원 가면 100% 이 항소심 법원의 판결은 다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의 판결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반영한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자존심이 있죠. 그리고 2심 법원의 논리가 현재 없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나면 그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똑같은 사건에서 똑같은 위법을 다투려고 하는데 소송이 두 개야. 하나는 처분 등이니까 처분 취소 제기할 수도 있고 재결 취소 제기할 수도 있는데 각 법원에서 만약에 다른 판단 내려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국민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서로 간에 논리 모순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행정심판을 한번 거친 경우에는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19조 단서 쪽입니다. 단서에 보시게 되면 재결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결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의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한다라고 했으면 지금 이쪽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게 되면요. 만약에 1번의 위법을 주장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뭘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 2번의 위법을 주장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는 뭘 제기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19조 단서에 따르게 되면은 재결의 고의한 위법, 지금 2번 영역은 재결에만 있는 고의한 영역이고 1번 영역은 원처분과 재결 처분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재결의 고의한 영역 안에 있는 2번의 위법을 주장을 할 때는 그때는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라 이겁니다. 재결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라. 그러나 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반대로 말하면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겁니다.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때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원칙적으로는 원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 예외적으로 재결의 고의한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재결 취소를 허용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저것은 무엇이 중심이 된다? 원처분이 중심이 된다. 재결 처분이 중심이 된다. 원처분이 중심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19조 단서를 원처분 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처분 중심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학설은 원처분 중심주의라고 하는데 판례는 이거를 원처분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건 주의를 해주시고요. 원처분주의라고 표현을 하면 그거는 오직 원처분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직 원처분.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오직 원처분에 대한 소송만 허용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원처분주의에는 원처분 중심주의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권력관계 하면 특별행정법 관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랑 뭐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처분 중심주의. 그러면 얘하고 반대되는 개념은 대비되는 개념은 재결주의입니다. 재결주의. 재결 중심주의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이 중심이 되려고 하게 되면 반대쪽이 예외가 있어야 되는데 재결 중심주의 그러면 이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이게 중심이 된다. 그러면 이 재결을 벗어나는 원처분 영역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재결을 벗어나는 원처분 영역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결 중심주의라는 개념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처분 중심주의와 재결주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재결주의. 그러면 만약에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케이스에는 어떻게 돼요? 이건 오직 재결입니다. 오직 재결. 오직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허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직 재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이 재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죠. 재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안에서 2번의 위법만 주장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보게 되면 1번의 위법은 주장할 수 없다. 다툴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러면 법치행정의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는 재결 취소송에 대해서 재결 취소송을 제기하는데 이거는 1의 위법이든 2의 위법이든 둘 다 다툴 수 있는 것은 맞고요. 둘 다 당연히 다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소송은 하나로 가자. 참고 단일화입니다. 재결 취소 소송으로만 간다. 이게 재결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모두 다툴 수 있다고요? 1번의 위법도 다툴 수 있는 겁니다. 2번은 재결의 고유한 위법인데 고유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 부분도 재결에 대한 취소에서 인정될 수 있다. 원처분 중심주의는 지금 일반법으로서 행정소송법에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죠. 얘는 일반법입니다. 일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럼 재결주의는요 개별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을 때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다. 그러니까 먼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재결주의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개별법에 재결주의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있으면 재결주의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없으면 보충적으로 일반법 적용을 시켜가지고 행정소송법 19조 단서에 따라서 원처분 중심주의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게 먼저고 요게 먼저고 그 다음에 요게 다음이고 이렇게 순서를 잡으시고 그 다음 이 재결주의와 관련돼서 우리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31조 2항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라는 재결 처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조법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조법 제85조 2항에도 이와 같은 재결주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31조 2항과 그리고 85조 2항에 보시게 되면 개별적 근로관계 쪽에서 집단적 노사관계 쪽에서 재결주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다음 둘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그냥 노동위원회 절차 일반적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노동위원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노동위법의 27조 1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결주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보통 이 정도까지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될 겁니다. 19조 단서는 대상적격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19조 단서는 무슨 문제다? 얘는 본안 요건에 대한 문제다.
본안 요건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서 부분에서 재결 자체의 고의한 위법이라고 했고요.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본안에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것은 본안 요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 부분에 있어서 요건이 깨져버리면 무슨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이 본문 부분의 요건이 깨져버리면 이따가 한번 써보시게 되면 본문에 있는 요건입니다. 다시 말해 처분 또는 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에 요건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단서 쪽에 요건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처분 또는 등이 아닌데 그에 대한 취송을 제기해버리게 되면 소송 요건이 깨진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각하 판결을 하게 된다. 이럴 때는 각하 판결을 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단서 쪽은 본안 요건이죠. 본안 요건이 깨져버리면 그러니까 재결의 고의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결에 대한 취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그럴 땐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겁니다.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다. 재결 취송을 제기하면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재결 취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여기만 봅니다. 재결 취송을 이렇게 제기하면 법원은 이 재결의 고유한 영역 부분만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위법이 있는지만 봅니다. 만약 그 안에 위법이 없으면 안 위법한 거니까 기각하는 겁니다. 안 위법한 거니까. 그러니까 고의한 위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법원은 어떻게 한다? 재결 취송을 제기하게 되면 재결의 고의한 영역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안에 위법이 있는지 그것만 판단 내리는 것이지 원처분 쪽에는 눈도 돌려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재결 취송의 원처분 중심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취송 중심주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등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제2조로 가보자. 2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2조로 가보시게 되면 우선 19조 본문에서 취송의 대상은 처분과 등이라고 했는데요. 그 처분과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2조에서 이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처분 등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19조 본문에서 얘기했던 취송의 대상이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정청이 행하는 두 번째,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세 번째, 네 번째,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끊어줘야 되겠죠? 여기서 끊고 그 거부 끊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끊고 여기까지가 처분입니다. 여기까지 처분이고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행정심판의 최종적 결론으로서의 재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앞에 부분까지가 처분이었으니까 앞에까지가 처분이고 여기가 등 행정심판의 재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처분 등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 취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는 끄는 걸 보시면 전체적으로 4개가 등장을 하고 있죠. 4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 소, 형, 제 이렇게 4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형제를 우리가 취송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행정소송법 형제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행은요, 행정처분이라는 과연 무엇인가? 기본적인 처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거부처분이죠. 극거부라고 하는 소극적 처분, 소극적 처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 부분을 학자들은 형식적 처분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식적 처분 영역, 형식적 처분 영역이 있고 맨 마지막에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라고 해서 재결 처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결 처분.
가장 기본적으로는 맨 위에 있는 이 행정처분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부터 먼저 우리가 해결을 봐야 되는데요. 처분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나라 실정법상 개념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처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강학상 개념이 행정행위죠. 행정행위 개념을 수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가 1, 2, 3, 4, 5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저기에 있는 첫 번째 행정청의 행위에 된다가 첫 번째죠. 여기는 똑같습니다.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면은 그것은 우리가 행정행위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과 관련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은요, 우리 기타 공법상 법인으로 공법상 재단법인, 사단법인, 영조물법인이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아니면은 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이런데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게 되면 그것들은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사조치는 처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처분이 아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입니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일반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하는 내용은 소외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법집행, 행정작용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법제정이나 법선언과 같은 입법작용, 사법작용 그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권력적 단독행위입니다. 권력적 단독행위. 권력적 단독행위. 권력이라는 것은 우월적 지위에서 행위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 대등한 지위에서 행위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단독행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의사합치를 통한 계약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 공법행위해야 됩니다. 공법에 근거를 둔 행위해야 되는 것이지 사법에 근거를 둔 행위는 인정될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에 대한 행위라는 것은 외부 행위가 되는 것이지 내부 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고, 권리 의무라는 것은 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행위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뜻이기 때문에 법적 행위는 포함되지만 사실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권력적 단독 행위와 공법 행위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공권력의 행사라고 말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공권력의 행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2조 1항 1호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여기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처분에 안 들어와 있는 개념 요소가 바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 이 부분이 지금 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법적 효과를 동반한다라는 뜻이죠. 법적 행위해야 된다. 법적 효과를 동반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 법은 무슨 법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법은 실체법이죠. 실체법. 그러니까 그 얘기는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실체법적 효과를 동반해야 된다. 실체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행위가 바로 행정행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봤을 때 이 행정행위는 무슨 개념이라고 볼 수 있냐? 실체법적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얘는 실체법적 개념이다.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실체법적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행정행위라는 학문상 용도로 사용하는 이 개념과 처분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몇 번과 관련돼서 행소형제 행위입니다. 저게 기본을 잡게 되고요. 행정처분, 과연 처분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행정행위다. 요거죠? 여기까지가 행정행위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행정행위다. 이렇게 비교했을 때 처분이 어디까지냐? 처분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처분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데, 위에는 처분과 행정행위를 똑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걸 일원론이라고 합니다. 일원설. 아래는 이원론이라고 하게 되면 되겠죠. 이원설이라고 합니다. 행정행위가 실체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처분 역시도 똑같이 보게 되면 실체법적 개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법적 개념설이라고도 하죠. 실체법적 개념설.
그런데 아래 같은 경우에는 행정행위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실체법적 개념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뭐라 부르냐면 쟁송법적 개념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처분을 쟁송법적 개념으로 파악을 하게 된다. 쟁송법적 개념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쟁송법은 무슨 법과 무슨 법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법과 소송법을 합쳐서 우리가 쟁송법이라고 하죠. 그래요. 행정심판법입니다. 행정심판법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이 있는데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은 2조 1호에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은 2조 1항 1호에 처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심판법과 소송법 합쳐서 쟁송법, 쟁송법에 처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그냥 우선은 쟁송법적 개념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바로 이원설의 입장이고 판례 입장은요. 이쪽이 판례 입장이 되는 것이고 위에 게 판례 입장이 되는 것이고 아래 게 학설의 다수설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쟁송법적 개념설 이쪽이 다수설의 입장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처분입니다. 이게 처분입니다. 행정행위하고 비교를 통해서 처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보게 된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소극적 처분은 무엇인지도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는 당연히 거부처분입니다. 거부처분. 소극적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겠다. 그게 바로 소극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얘는 소극, 적극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건 둘 다 포함이에요. 위에 있는 거. 이 행정처분은요. 적극적 처분하고 법률관계 변동시키는 소극적 처분, 법률관계 변동 안 시키는 적극과 소극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밑에 있는 소극적 처분, 거부 처분은 또는 그 거부. 이거는 그중에 소극적 처분 부분을 다시 한번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판례는 저와 같은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신청이어야 된다.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신청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거부했다고? 그 신청을 거부했다고 네가? 거부를 했죠. 이 신청에 대해서. 그러면 이 거부가 법률관계의 변동을 발생시켜야 된다.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법률관계의 변동을 발생시켜야 된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행정행위, 처분의 개념, 행정행위면 처분 맞죠? 행정행위면 이원론이든 이원론이든 처분 맞죠? 이렇게 가게 되면 공권력 행사 부분이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공권력 행사. 그 다음에 법률관계, 그 거부라는 행위도 처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적어도 처분의 일종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처분의 개념 요소 안에 이미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판례가 세 번째 내용을 추가로 언급을 했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법규상 또는 조리상,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신청권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 신청권이라는 것은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단순히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신청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청권은 그것이 법규상 신청권이든 조리상 신청권이든지 간에 이 신청권은 응답 신청권입니다. 응답이라는 절차를 밟아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 말하는 거죠. 응답 신청권입니다. 절차적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절차적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판례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 추상적 신청권이다. 일반적 추상적 응답 신청권이다. 보통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 추상적 신청권이다 라는 그 부분은 뭘 말하는 거냐면 법규하고 조리하고 이렇게 나눠지죠. 법규라는 것은 성문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법규라고 하게 되면 성문법이죠. 성문법을 근거로 인정되는 신청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불문법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건 조리법 얘기하는 겁니다. 조리법으로서 불문법상 인정되는 신청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문법이라고 하게 된 것은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죠. 그겁니다. 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기 때문에 법규상 신청권은 성문법을 근거로 해서 인정되는 신청권은 일반적 추상적 신청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불문법은 어떨 때 적용됩니까? 성문법이 없을 때 적용되는 게 불문법이죠. 이거는 개별 구체 사건에 적용되는 게 불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일 수가 없다. 얘는 개별적 구체적이지 일반적 추상적 신청권이 아닌 겁니다. 일반적 추상적 신청권이 아니다. 일반적 추상적 신청권, 오직 법규상 신청권을만을 말하는 것이고 조리상 신청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 다 응답 신청권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판례에 따르게 되면 결국 1번, 2번, 3번에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이 부분을 하나 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응답 자체를 요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거부가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결코 없다라는 전제를 지금 깔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형식적 처분입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우리 행정소송법은 해석을 통해서 그 항고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의 범위를 충분히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입법자가 확대 여지를 충분히 남겨놓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언제 확대를 하는 겁니까? 언제 확대를 한다? 이 행정행위가 아닐 때죠. 행정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학설에 따르게 되면 이 부분, 여기가 바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 여기를 형식적 처분 영역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형식적 처분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행정행위죠. 여기까지는 행정행위인데 요 부분이 행정행위가 아닌 영역이 되고 있는 거고,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행위 외의 행정작용이죠. 행정행위 외의 행정작용이 저 5가지의 개념 요소를 포함하지 못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처분의 범위 안에 포함을 시키고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입법자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의 재결, 이건 재결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공적으로 그것을 확인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행위 중에서 무엇에 해당한다? 확인에 해당한다. 이건 아예 행정행위입니다. 이건 아예 행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 등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조이랑 1호에 있는 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부작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위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저 처분 등은 항고소송 중에서 무엇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취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정의 규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게 되면 무효 등 확인 소송의 대상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는 뭐가 되고, 얘는 처분 등은 취소 소송과 그 다음에 무효 등 확인 소송과 무효 등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 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밑에 있는 부작위, 이 부작위는 항고소송 중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바로 부작위 부분이 되는 것이죠. 부작위 부분이 별도로 규정을 해놓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부작위의 개념 요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위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 그 다음 두 번째, 상당한 기간 내에, 상당한 기간. 그 다음 세 번째,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법률상 의무가 3번. 일정한 처분이라고 하고 특정한 처분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경우 때문에 그런 거냐? 재량행위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량행위 때문에 특정한 처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고요.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 즉 무응답, 요게 4번이 됩니다. 부작위의 성립 요건 4가지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당사자의 신청이고요. 부작위입니다. 1번,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상당한 기간. 세 번째는요, 법률상 의무.
법률상 의무. 네 번째는요, 무응답입니다. 무응답.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예, 이것은 1번과 4번 그리고 2번과 3번을 묶어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1번과 4번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무응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거부 처분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부 처분했던 거 생각해 보시게 되면 1번이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신청이고 그 거부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합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것이 처분에 대한 거부여야 한다라고 묶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학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판례가 말한 1번과 2번의 요건은 처분에 대한 거부가 이루어졌다는 전제가 걸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돼야 된다라는 요건이 달라붙고 있다. 그럼 여기에는 1번과 4번을 한번 묶어보세요. 1번하고 4번을 이렇게 묶어보게 되면 당사자가 뭐에 대해서 신청을 했겠습니까? 수익적인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겠죠. 그래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당사자의 신청에는요, 뭐가 전제로 깔리냐면 처분에 대한 신청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깔게 됩니다. 신청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깔게 된다. 이게 바로 당사자의 신청인데요. 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무응답을 했죠. 무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1번하고 4번을 합치게 되면 1번하고 4번을 합치면 이런 거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처분에 대한 무응답, 부작위다. 부작위와 무응답은 같은 말입니다. 처분에 대한 신청 행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무응답, 부작위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거는 처분에 대한 부작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아까 2조 1항 1호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게 되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가 처분이죠. 처분이고 그 거부, 그것에 대한 거부라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거부. 그러니까 2조 1항 1호에서 소극적 처분을 얘기할 때 처분에 대한 거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2조 1항 2호를 보시게 되면 당사자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부작위하고 있죠. 처분에 대한 부작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거부도 뭐라고? 처분에 대한 거부만 언급했어요. 여기도 뭐라고? 처분에 대한 부작위만 언급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저기서 뭘 요구했어요? 신청권을 요구했죠. 그래야 거부가 처분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판례가 일관된 입장을 취한다면 신청권을 요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부작위가 처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연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례는 또다시 두 번째 이것을 집어넣는 거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입니다.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1번, 4번과 관련돼서 언급된 부분이고요. 거부에서 신청권을 요구한 것과 부작위에서 신청권을 요구한 이유는 같은 겁니다. 그러면 저랬을 때 거부가 처분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까지 포함을 시키게 되면은 판례는 어떻게 보겠어요? 부작위 이코로 처분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1번과 4번을 합쳐서 부작위는 처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2번과 3번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과 3번으로 가보시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신청을 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부분은 바로 뭐냐면 위법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위법하다라는 것은 바로 의무 위반을 말하는 겁니다. 의무 위반을 우리가 위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법률상 의무는 무슨 법률상 의무를 말하는 거야? 법률상 의무라는 것은 바로 응답 의무입니다. 응답 의무. 절차적 의무로서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응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작위는 무응답은 그 의무에 위반돼서 위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2번, 3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합쳐서 부작위는 이코르 위법이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부작위는 처분이다. 부작위는 위법이다.
이거를 합쳐갖고 판례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판례는 두 개를 합쳐가지고요. 2조이랑 2호의 부작위가 성립이 되게 되면 이 부작위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다. 2조이랑 2호에 있는 부작위라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다. 이렇게 판시합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법한 부작위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건데,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 즉 처분이다 얘기죠. 처분의 성격을 띠는 부작위다. 부작위는 처분입니다. 라고 얘기한 부분은 1번과 4번 요건에서 끌려 나온 것이고, 부작위가 위법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2번과 3번 요건에서 끌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항고소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 이 1번과 4번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본안 판단의 부작위 위법 행위성의 그 본안 판단의 전제 요건입니다. 전제 요건, 다시 말해 얘는 소송 요건입니다. 대상적 격이죠. 부작위 위법 행위성의 대상적 격, 소송 요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3번. 이 2번, 3번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본안 판단의 대상 요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 요건, 다시 말해 본안 요건입니다. 본안 요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1번, 4번은 소송 요건에 대한 문제니까 1번, 4번 중에 뭐가 깨져버리게 되면 부작위 위법 행위성 각하해버립니다. 2번, 3번 중에 하나가 깨지게 되면 그때는 부작위 위법 행위성은 기각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는 소송 요건, 하나는 본안 요건. 이게 1, 2, 3, 4에 같이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의 요건을 갖추면 어쨌든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요거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1, 2, 3, 4의 요건을 갖추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소재기는 적법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부작위가 성립되면 대상적 격은 충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기까지가 부작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2조 2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수많은 행정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체 활동을 하고 있는 신체기관들이 수없이 많이 있듯이 국가 역시도 행정활동을 하기 위한 수많은 행정기관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행정기관들 중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행정기관인데 그 행정기관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첫 번째는요 결정권이고요. 두 번째는요 표시권입니다. 표시권.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면 그것을 우리가 행정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행정청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건 강학상 행정청입니다. 이건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행정청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결정권과 표시권, 그 중에서 중심은요 표시권 쪽이죠. 결정권과 표시권을 가지고 있으면 결정권에서 나아가 표시권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게 바로 뭐다? 강학상 행정청이다. 이 강학상 행정청은 협의 행정청입니다. 협의의 행정청. 그러면 행정소송법에서 얘기하는 행정청은 과연 무엇일까요? 행정청. 그 행위가 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행정청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행위소송으로서의 항고소송의 피고를 따질 때도 행정청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고 그런데 과연 행정청 어디까지 얘기하는 걸까? 보니까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은 주격조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청에는 이라고 했죠. 행정청에는 무엇도 포함된다. 다시 말해 범위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범위 규정을. 그러니까 학자들이 말하는 이 강학상 행정청은 물론이거니와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이 알파까지 합쳐서 이게 바로 행정청이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행정청이다. 이건 무슨 행정청이다? 이거는 실정법상 행정청이다. 실정법상 행정청. 플러스 알파까지 추가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행정청이 무슨 행정청이 되는 거야? 광해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광해 행정청. 지금 이 알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도 나오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는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법은 2조 2항에 행정청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다면 행정심판법에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행정심판법은 2조 4호에 행정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더불어서 처분에 대한 규정, 행정청에 대한 규정은 행정절차법에도 나옵니다. 행정절차법은 2조 1호에 행정청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바로 방금 보신 대로 행정청의 범위입니다. 얘네들은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법에 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정권과 표시권을 가지고 있는 친구와 함께 저기까지다 라고 아예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범위냐 정의냐에 대한 문제는 이 조직법상 행정청, 협의행정청이 언급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왼쪽을 우리가 조직법상 행정청이라고도 하고요. 조직법상 행정청. 오른쪽을 우리가 좀 더 넓어졌다. 그래서 작용법상 행정청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조직법상 행정청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정의 규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직법상 행정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요. 조직법상 행정청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결정권 표시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무엇을 추가한다. 여기까지를 포함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행정청에는 뭐가 포함이 되는 거냐면 법령에 의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건 헌법 96조에 행정권한법정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얘는 행정권한법정주의. 각각의 행정기관에 얘네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직무 범위, 어떤 업무를 수행한 업무 범위, 직무 범위, 권한에 대한 것은 무엇으로 정해라? 법으로 정해라. 법으로 정해놨는데 그것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바꾸려고 할 때, 즉 행정 권한을 뭐 할 때 위임이나 위탁을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권한 배분 관계를 이미 법에서 정해놓은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또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령에 의하여라는 표현이 행정권한 법정주의 때문에 언급이 됩니다. 이 행정권한 법정주의 때문에 개별법들이 권한 위임이나 위탁에 대한 규정을 둘 때 언제나 법령에 의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언제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여기서 위임 위탁이라는 것은 이거는 협의의 권한 위임을 말하는 건데요. 협의의 권한 위임은 자신의 차관이나 아니면 국장이나 이와 같이 보조기관한테 위임하는 거와 함께 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장한테 위임하는 거, 아니면 병무청장이 지방병무청장한테 위임하는 거, 이와 같이 자신의 하급 행정기관에게 위임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바로 협의의 권한 위임입니다. 협의의 권한 위임. 그래서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이거는 협의의 권한 위임을 받은 저 보조기관과 하급행정기관, 얘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단체에는 누가 포함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기타 공법상 법인까지 포함되는 거죠. 지자체하고 기타 공법상 법인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공공단체와 그 기관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공공단체 이렇게만 보면 얘는 기타 공법상 법인이 되는 겁니다. 기타 공법상 법인. 왜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봐요? 기타 공법상 법인, 즉
재단법인, 사단법인, 영조물법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기관을 보유하지 못하죠. 따라서 그 친구들에게는 그 기관이라는 게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단체 중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관까지 연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 기타 공법인은요 공공단체에 딱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한테도 위임이나 위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사인. 얘는 누가 돼요? 공무수탁 사인이죠. 공무수탁 사인.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협의의 권한 위임을 받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관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요 누가 봐도 행정청입니다. 근데 그 안에 누구도 들어가 있다라는 게 특징적인 거예요. 기타 공법인하고 공무수탁사인도 들어가 있다라는 게 특징적인 것이고, 그래서 저 뒤에 부분을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행정청이 아닌데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 처분을 하고 있으니까 행정청이다 이겁니다.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처분을 하게 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전부 다 행정청이라고 말을 하겠다. 기능적 의미 행정청. 이 알파의 기능적 의미 행정청을 포함하게 됨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작용법상 행정청, 처분이라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청으로 본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행정청 2조 2항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네, 오른쪽 박스에서는 처분 개념에 대한 1원론, 2원론에 대한 설명, 밑에 있는 박스에서는 행정청과 관련돼서 두 가지 얘기가 결정권, 표시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작용법상 행정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설명은 다 드렸고 한마디만 더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부 처분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거부 처분 관련된 문제. 쉬는 시간에 여기 지우지 마시고요.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거부 처분과 관련된 문제로서 또 하나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가장 간단하게는 간주거부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간주거부, 간주인용이라는 것도 있죠. 간주인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간주인용. 간주거부나 간주인용, 간주라는 것은 의제하다 또는 본다 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본다 다 같은 말이 되는 것인데, 일정 기간 동안에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인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게 바로 간주거부, 간주인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던 거 생각해 보게 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는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는 전부 다 특허라고 했습니다. 운송사업면허는 전부 다 강학상 특허,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다. 이 중에 이제 택시 부분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택시 운송사업면허입니다. 택시로 들어간다. 택시로 들어가는데 이 택시를 회사 택시, 즉 일반 택시하고 개인 택시로 나누시게 되면은 일반 택시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개인 택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택시. 그래요. 특허를 통해서 인정되는 권리는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양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법관계에서 양도를 했는데 말이죠. 사법관계에서 양도했습니다. 양도계약 체결했다 이거죠. 양도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건 사법관계 문제입니다. 사법관계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공법관계로 넘어와가지고 그 사업권을 넘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권을 넘긴다고 했을 때 위에는 일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지위승계 신고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위승계 신고를 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의 신고는 무슨 신고예요? 여기서의 신고는 유효한 양도계약의 체결이라는 실질적 요건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될 수밖에 없고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니까 그에 대한 수리는 처분이 맞습니다. 처분이 맞고, 그 다음에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 특허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여기서 사업권을 넘기기 위해서는 여기는 소유권 문제죠. 소유권 문제고, 여기에는 사업권, 사업권 문제죠. 이것을 넘기기 위해서는 별도의 행정청의 동의, 즉 인가를 받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가를 받아라. 이게 좀 다릅니다. 이게 좀 다른데, 근데 얘네 둘 다 뭐가 있냐면 간주인용 규정이 있습니다.
간주 인용 규정이 있어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지위승계 신고에 대해서 행정청이 수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응답을 안 하면, 그 다음 인가 신청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수리가 나온 것으로 보고 인가가 나온 것으로 본다라는 식의 간주 인용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허가 등이 나온 것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간주 인용 규정도 있겠지만 간주 거부 규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간주 거부 규정은 가장 대표적으로 구정보공개법이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냐면 2013년도 8월 달에 개정되면서 간주 거부 규정이 삭제가 되어버렸고요. 구정보공개법 11조 5항에 보시게 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서 20일이 지나도록, 20일이라고 했습니다.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비공개 결정으로서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간주거부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도 거부처분입니다. 이것도 거부처분이고, 이 거부처분은 아까 전에 거부처분의 성립 요건을 갖춰서 거부처분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법에 따라 거부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간주거부 하나 더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2016년도 판례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동안 이론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것이 아직까지 문제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동안 이론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것이 판례에 의해서 최초로 명시적 인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경원자 관계입니다. 경원 관계가 성립된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배타적 상호 관계가 성립이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행정청이 있다 이겁니다. 행정청이 있는데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 있고, 갑도 역시 나한테 허가를 내어주세요라고 신청을 했고, 을도 역시 나에게 허가를 내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을한테는 별도의 명시적 거부 처분이 있지 않았습니다. 을에게는 별도의 명시적 거부는 없었고 이 갑에 대해서만 허가 처분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갑에 대해서만 허가 처분, 명시적으로는 허가 처분밖에 나온 게 없습니다. 별도의 거부 처분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 처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허가 처분은 별도의 거부 처분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기에는 거부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면 을은 이 거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뭐냐면, 명시적 거부가 없지만 법적으로는 거부 처분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거부 처분을 인정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를, 아까 전에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 3가지와 함께 같이 정리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조까지 다루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은 12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시 한 10분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